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양승근 소설가의 양지의 그늘 낭독해 드립니다. 나는 지하 땅속,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바닥 아래 공간에 산다. 발바닥 아래 땅속은 생명을 품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영역이고 식물들 뿌리의 영역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땅속에 있다 하면 곧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가끔 혼동이 올 때가 있지만 나는 분명 살아있다. 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평선에 맞닿아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지상층과 소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문이래야 재개발 지역 철거 과정에서 얻어온 16인치짜리 골동품 브라운관 TV만한 창이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아파트 건물이 건너편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그곳을 통해 햇빛도 잘 들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가 사는 땅속 지하에 들던 소중한 햇빛을 내 손으로 직접 차단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비록 비정규직 잡부였으나 건너편 아파트 공사장에서 내가 한동안 일을 했던 것이다. 머리에 띠를 질끈 묶은 노총의 노조원 20-30여 명이 확성기를 장착한 봉고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기 전에는 말이다. 이제 창문을 통해서는 쥐구멍에 볕들만큼의 햇빛도 들지 않는다. 쥐구멍에 갇힌 느낌이 이럴까? 햇빛 들지 않는 지하 감방의 느낌이 이럴까? 아니, 내가 그 지하 감방에 살고 있으니 내가 느끼는 게 곧 지하 감방의 느낌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골동품 브라운관 TV가 작동이 잘 된다는 점이다.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예능도 나온다. OLED, QLED, TV와 같은 선명한 화질은 아니지만 정규 방송은 모두 나온다. 그건 대단한 행운이고 다행이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날 처박혀 시간 죽이는데 이보다 더 나은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 것이다. 오늘도 새벽같이 나갔던 인력사무소에서 하루의 일거리를 허탕치고 들어와 라면으로 아침 겸 점심을 때웠다. 그리고 재방되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린다. 짓궂은 아이들의 장난은 아닌 듯 싶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누가 이 지하 감방에까지 볼 일이 있는 것일까? 못 들은 척 응답에 뜸을 들이자 또다시 두드린다. 나는 결국 TV 볼륨을 줄이며 일어섰다. 허리가 뻐근해 왔다. 무릎에서는 뚜둑 소리가 났다.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뻑뻑한 반투명 창을 열었다. 누구요? 한 뼘쯤 창문이 열리자 초록색 소주병이 햇빛 대신 불쑥 들이밀어졌다. 안에 있었구먼. 아파트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다 같이 잘린 김씨다.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동년배에 사업하다 시쳇말로 쫄딱망한 동병상련까지 있어 오랜 친구 마냥 대화가 잘 통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말도 놓게 되었다. 웬일이여? 며칠째 뵈지 않더니 대낮부터. 김씨는 소주병을 내게 건네고 건물 반바퀴를 돌아 음습한 지하 감방으로 들어왔다.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벌른거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역겨웠던 모양이다. 청승맞게 징징 짜고 있었던 거요? 뉴스라도 보지.
뉴스? 열받고 짜증만 나는 걸 멀어봐. 혼잣말처럼 대답하면서 뉴스 채널로 돌렸다. 왜 그냥 보자고? 그냥 시간 죽이는 거였어. 거참 신수 좋네. 시간이나 죽이게. 좋긴 개뿔. 오늘도 허탕만 치고 왔구먼. 근데 뭔 일이여? 갑자기 쇠주병은 뭐고? 뭔 일 있었어? 뭔 일은 무슨. 그냥 한잔하고 싶어서 왔지.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며 내 시선을 피했다.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도 말하기 싫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머니에서 오징어 오다리를 꺼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권커니 작거니 소주를 마시기에 적당한 소주잔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물컵으로 사용하고 있던 하얀 머그잔 2개를 김씨 앞에 내놓았다. 김씨는 망설임 없이 소주병 마개를 따고는 2개의 머그잔에 나누어 모두 따랐다. 하얀색 머그잔에 담기는 맑고 투명한 소주가 마치 깊은 산속 바위 밑에서 솟아나오는 약수 같았다. 소주를 아주 무슨 생수 따르듯 하네. 때마침 뉴스에서는 요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수백억 대 전세 사기 사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다. 지길놈. 김씨는 짧게 한마디 뱉고는 TV를 아예 꺼버렸다. 머그잔을 들어 소주를 쭉 들이켠 후 치킨은 맥주고 소주엔 삼겹살인데 이거야 원? 중얼거리며 오다리가 든 비닐을 이빨로 뜯었다. 그것 봐. 이제 내가 왜 뉴스를 잘 안 보는지 알겠지? 김씨는 쭈글쭈글 못생긴 오다리의 다리를 힘주어 쭉 찢으며 말했다. 사지를 찢어 죽일 놈. 오늘따라 입이 아주 거칠었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을 안 잡아가고. 맞장구를 쳐주자 김씨는 내가 무안할 정도로 정색을 하며 빤히 쳐다본다. 왜? 내가 뭐 말 잘못했나? 피해자들은 어떡하고 닥쳤던 개꼴 나라고? 전세금으로 아예 그 집을 이전 등기하면 되지? 법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해도 그렇지. 그 집을 담보로 빼간 은행 대출은 어떡하고? 행여 은행들이 끌어안아 줄까? 머그잔에 남은 소주를 생수 마시듯 마저 들이켜고는 그제야 오다리를 질겅질겅 씹었다. 김씨는 드라마나 예능보다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지 전세 사기에 관한 내용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 한참을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던 김씨가 소주 반병에 치기가 오르기 시작하는지 갑자기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않아? 사람 참 뜬금없기는. 왜? 누구 좋은 사람 있어? 김씨는 내가 아내와 이혼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귀가 솔깃한 모양이네. 솔깃하긴. 내가 자네처럼 집이 있나 딸린 식구가 없기라나. 비록 이혼하기는 했지만 요즘 같아서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연년생 2아이의 양육비를 대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그래도 한때는 어엿한 직장인이었고 명태를 해서는 한번 멋지게 성공해보리라 사업을 당차게 하던 편의점 점주였었다. 처음에는 나와 명태를 반대했던 아내 그리고 알바 한 명이 그런대로 잘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탈을 쓰고 갑자기 점포한 최저시급에 코로나19까지 겹치고 주 고객이던 바로 앞 주택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 나간 데다 4대 보험이니 15시간제니 주유 수당이니 하는 것이 목에 가시가 되어 한 명이면 될 것을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통해 2-3명으로 나누어 쓰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한 알바가 갓 제대한 군인 같은 행세를 하는 미성년자에게 무심코 술을 판 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먹고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형의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팔았다가 형의 신고로 2차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사업자금도 쪼그라들게 되어 알코올 기운 아니면 잠도 제대로 못 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이것저것 불만 쌓인 아내와의 수없는 갈등 끝에 25평형 아파트를 통째로 아내에게 넘겨주고 결국 이혼, 남의 발바닥 아래 땅속 지하 간방 같은 곳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다. 더구나 퇴직금만으로는 편의점을 차릴 수 없어 명퇴 직전 직장인 자격으로 받았던 은행 대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채였다. 나의 이런 내막을 억울함 풀어내듯 김씨와의 술자리에서 개원했던 적이 있었다. 여기저기 재취업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던 얘기도 택배 일해 보려 하다가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 보험 가입금에 놀라 주저앉은 사정도 함께였다. 무, 보험, 오토바이를 몰며 골목골목을 누빌 간 큰 남자는 못 되었던 것이다. 엉큼하긴 내가 왜 뺨 맞을 짓을 할 사람 같아?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뺨 때리는 것은 고수지. 손도 크고 두툼해서 누가 자네한테 뺨 맞는데 여자한테 맞겠지. 자네 꼬라지를 좀 보라고 꼬라지를. 그랬다. 내 꼴이 어디다 내놓을 꼴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씨의 말이 기분 좋게 들릴 리는 없었다. 괜히 화풀이하듯 머그잔 바닥에 조금 남아있던 소주를 마저 들이켰다. 하지만 속 좁게 언짢아하지는 말어. 내 꼬라지는 자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으니까. 못하긴 자네는 집있지 마누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갈까? 시원한 바닷가 같은 데로. 김씨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게 미안했던지 자기 비하를 사족으로 달고 내 말을 자르기도 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뜬금없는 제의까지 해왔다. 이 꼬라지에 부부 동반도 아니고 50이 다 되어가는 중년 둘이서 그게 청승이고 사채하냐? 자네 부인하고나 가. 참 답답해서 그랬는데 싫으면 관두고. 답답은 내가 답답하구먼. 자꾸 변주 굴리는 걸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진짜 안 할 거야? 김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있기는 무슨. 김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씨는 그야말로 생뚱맞은 제안을 재차 해보지도 않고 갔다. 김씨는 왜 이 지하 간방 같은 곳에 갑자기 나타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간 것일까? 의문이 드는 가운데 김씨의 몇 마디 말들이 반복되는 노랫말 가사처럼 떠올랐다. 죽일 놈, 사지를 찢어 죽일 놈, 피해자들은 어떡하고, 닥쳤던 개꼴나라고, 몇 차례 와서 술을 마실 때도 전혀 거친 말을 하지 않던 김씨였다. 설마 김씨가 그 전세 사기에 걸려든 것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 촌형생도 아니고 산전, 수전 다 겪은 김씨가 겪을 일은 아닌 것이다.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가 되어줄 전세. 아니다. 김씨는 자기가 사는 집이 전셋집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물론 자가라고 말한 적도 없었지만 월세를 낸다는 말도 없었다. 따라서 내 짐작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나저나 나는 언제쯤 사글세 지하간방을 벗어나 1층, 2층, 3층, 전망 좋은 4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다. 김씨의 집은 4층에 있었고 전망이 좋았다. 더구나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며 치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내게 있어서 그건 꿈이었다. 실제 김씨는 딱 한 번 나를 초대해
옥상에서 치맥을 함께 했던 적이 있었다. 아내가 친정언니들과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나들이를 가는 바람에 집이 텅 비었다며 똑같은 호라비끼리 한잔하자 해서 못 이기는 척 하늘 꿈을 꾸어보자는 생각으로 응했었다. 도시에 살면서 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었다. 멀찍이 거무스레하게 보이는 산 허리로 몇 개의 별을 거느린 달도 떠올라 부딪히는 맥주잔 위에 거품인 양 떠 있었다. 그랬던 김씨가 왜 갑자기 옥상으로의 초대도 아닌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가자는 것이었을까? 카톡. 김씨가 다녀간 이후 이어져 가던 김씨의 잔영을 가로챈 것은 고3에 재학 중인 큰 딸이었다. 터치화면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내고 슥 밀어 올렸다. 구입한 지 오래되고 터치화면이 옆구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금이 갔어도 기능만큼은 브라운관 TV급이었다. 비록 조금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것이 흠이기는 하나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내 처지에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도 아니어서 신형 휴대폰으로의 교체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아빠, 나 과외 좀 해야 할 것 같아. 돈을 보내달라는 거였다. 하트 모양으로 그려진 빨간 이모티콘 한 개가 마침표처럼 붙어 있었다. 알랑방귀처럼 붙어 있는 게 밉지 않았다. 얼마면 되는데? 100. 참 간단 명료하다. 그러나 내게는 엄청나게 큰 숫자다. 언제까지면 되니? 빠르면 빠를수록 내 수중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만 원도 없었다. 지갑 속 돈 대신 떠올려진 것은 조금 전 의문부호를 남기고 간 김씨였다. 몇 달, 아니 단 한 달만이라도 융통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쩌다 내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한마디 건네볼 수 있는 사람이 김씨 한 사람밖에 없게 된 것일까? 나는 김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에 파손된 검은 화면을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쓰다듬기를 반복했다. 거미줄처럼 잠금이 가 있는 방사형 흔적이 내 지문을 갉아먹고 심장을 휘감아 조이는 것 같았다. 답답하고 쓰렸다. TV를 켰다. 전세 사기 사건이 뉴스 진행자의 입을 통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채널을 바꾸자 이번에는 한상 가득 차린 먹잡한 화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출연자들이 볼이 미어터지도록 먹고 있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화면이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TV 속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없는 노릇인데 주책 없이 내 뱃속이 꾸르륵 반응했다. 먹다 남은 말라비틀어진 오다리를 입에 물고 질겅질겅 씹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더욱 꾸르륵 꾸르륵 포만감을 요구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하다가 그만둔다. 연이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니 입안이 인스턴트 냄새로 역겨울 것 같아서다.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질까 싶어 채널을 돌린다. 예전에 강남 모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멸시와 모멸감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던 사건 이야기가 새삼 언급되고 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헛바람이 새어나오는 것 같다. 짜증이 난다.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 건너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기네 아파트 건물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지하 감방에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던 햇빛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하긴 또 알고 있다라 한들 무엇할까? 그들이 햇빛이 되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TV 전원을 껐다. 늘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얘기만 나오는 뉴스. 더 이상 시청하고 싶지 않다. 봐야 속만 뒤집힌다. 바람이라도 쐬어야 할 것 같다. 이럴 때 딱히 갈 곳 없는 내게 최적의 장소는 근처 야산에 있는 약수터다.
가벼운 점퍼를 걸친 후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지하 감방을 나선다. 건너편 높다란 아파트 외벽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골목길을 걷는다. 10여 분도 안 되어 골목 끝 왕복 4차선 횡단보도를 건너 산책길에 닿는다. 입구에서 100여 미터를 들어가다 보면 약수터다. 거기에서는 수돗물 정수물을 놔두고 약수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깊은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야산 밑에 있는 약수터인데도 그랬다. 음용이 적합하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이면 하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타나는 고정 멤버들이 있다. 땅 기운이라도 받아가려는 것일까? 오늘도 하얗게 윤이 나는 백발의 할아버지와 남은 머리카락을 셀 수도 있을 정도의 민머리 할아버지가 천막이 쳐진 약수터에서 물로 목을 축이고는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로 향하고 있다. 나는 두 할아버지에게 겸연쩍은 듯 눈 인사하며 곧바로 약수터 안으로 들어갔다. 허리 높이의 대리석 축대 가운데에 박혀있는 손가락 굵기에 스테인리스 파이프에서 끊길 말듯 졸졸졸 약수가 나오고 있다. 나는 파이프 양쪽에 걸려있는 조그맣고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 약수를 받아 마신다. 첫 새벽 옹달샘에서 용의 알을 떠다 뒤란 장독 위에 올려놓고 치성을 들였다는 옛날 할머니들의 심정으로 벌컥벌컥 마신다. 치성이 부족한 탓인지 물맛을 모르겠다. 산빌타를 따라 빽빽하게 심어져 쭉쭉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 전나무를 생각하면 송진 냄새가 날 것 같기도 한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땅속에서 나왔으니 약간 상큼할 뿐이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시작한다. 꽤 여러 번을 한다. 좋게 10번은 넘긴 것 같다. 젊은 사람들도 턱걸이만큼은 쉽지 않은데 그야말로 노익장이다. 민머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 기구 저 기구 옮겨가며 한참을 더 운동한다. 역기와 울몸 일으키기를 끝낸 두 할아버지가 운동기구에 걸터 앉은 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 사이에 나는 턱걸이 대신 철봉에 그냥 매달린다. 얼마나 오래 매달릴 수 있는가. 얼마나 이 힘겨운 세상에 아등바등 견디며 매달려 있을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어째 막내 일은 잘 됐어? 백발의 할아버지가 묻는다. 잘 되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버렸지. 민머리 할아버지는 약간의 불만 섞인 어투다. 그럼 잘 된 거구먼. 전세금 날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 민머리 할아버지의 막내가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나 보다. 날리는 것보다 낫지만 내 노후 자금이 뜯겼어. 나는 뜯겨도 좋으니 뜯길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두 아이의 양육비만큼은 끈김이 없이 대주고 싶다. 남편 노릇은 못했어도 아빠 자격까지 잃고 싶지는 않다. 투자했다고 쳐. 투자라는 게 항상 이익이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한 거니 어쩌겠어. 그려 그 편이 속 편하겠지. 두 할아버지의 대화는 여기에서 끊겼다. 민머리 할아버지가 운동기구에서 벌떡 일어나 약수물을 마시러 갔기 때문이다. 속이 편한 게 아니라 속이 타는 모양이다. 내가 하던 철봉 매달리기도 끝이 났다.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빠질 것 같다. 미간을 찡그리며 팔을 굽혔다 폈다 반복한다. 백발의 할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쳐진다. 머쓱해 외면한다. 여학생 체력장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서야 어디다 쓰겄나? 꾸짖는 것만 같다. 때마침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고목이 다 되어서 그런지 다른 나무에 비해 연초록 잎 단장이 늦은 아름드리 아카시 나무 가지에
직박구리 한 마리가 날아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 그 위쪽 가지 사이에는 까치집이 지어져 있다. 그 안에 까치를 쫓아내기 위해 직박구리가 동료들을 모으는 중일까? 집단으로 독수리도 공격한다는 사나운 까치를 또 집단으로 공격하기도 한다는 직박구리다. 집단이면 모든 게 통하는 세상이다. 하기야 집단 노조원들이 자기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잡아먹으려 하는 게 요즘이다. 한마디로 자기 집에 불 지르려는 격인 것이다. 어쩌면 집단에는 먹이 연쇄의 개념도 달라져야 하는 모양이다. 직박구리는 쉬지 않고 한참을 더 시끄럽게 울어댔다. 시끄러운 소리는 자연스레 공사장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고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하던 노총 노조원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공사장에서 계속 일을 더 했을 것이고 연이어 다른 공사장으로도 일자리가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큰아이 과외비 걱정 필요 없이 용돈까지 얹어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날카롭고 시끄러운 소리는 카톡 100이라는 숫자가 되어 뇌리를 찌른다. 카톡 올가미가 되어 목을 조르기도 한다. 카톡. 직박구리는 비수 같은 소리를 남겨놓고 날아간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터치 화면을 본다. 파손된 화면이 현재의 내 인생 같아 마음이 심란하다.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와야겠다. 내 삶도 마음 내키는 대로 바꾸고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습관처럼 전원을 켰다가 그냥 끈다. 전화할 누군가가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다. 잠자코 회사에 다녔더라면 이럴 때 갑을 신청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니, 갑을 신청도 필요 없을 것이다. 달마다 월 말이면 꼬박꼬박 칼같이 월급이 나왔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참 나도 바보 같다. 무슨 배짱으로 사업 한번 해볼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사업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이었다. 그렇다고 평생 남의 밑에서 눈칫밥만 먹을 수 없잖아. 나이도 먹어가고. 아내가 좀 더 강하게 반대했더라면 아직 회사원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아내와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의 과외비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 줄기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방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가 되고 싶었던 욕망이 이토록 나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약수물을 받는 민머리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까치집을 올려다본다. 태풍이 불어도 끄덕없을 것 같다. 등기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셈이다. 한데 나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다. 기껏해야 언제든 쫓겨날 수도 있는 지하 감방이 전부다. 까치도 집이 있는데 생각을 곱씹으며 두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약수터를 빠져나온다. 열불나게 하는 뉴스는 보기 싫다. 오늘 예능 뭐 있더라? 드라마는 그보다 내일 새벽 일찍 인력사무소에 출근 도장을 찍으려면 일찍 자야 할 것이다. 잠들기 전에 찬 없이 먹기에 안성맞춤인 라면 하나 정도는 축내야 내일을 또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입에서 조미료 냄새가 나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일당이 간절하다. 이튿날 새벽같이 인력사무소에 나갔으나 역시 전날처럼 허탕이다. 오늘도 김씨는 나오지 않았다. 진짜 좋은 일자리라도 구했나? 그렇다면 나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할걸. 하지만 어제는 그런 걸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다. 다음 날도 허탕이었다. 하지만 나는 하루 일당짜리 허탕보다 김씨가 보이지 않는 게 더 헛헛했다. 사실 나는 김씨를 직접 만나 엊그제 술빚도 갚고 그 술김에 딸아이 과외비 용통 좀 해보려고 했었다. 김씨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오지 않는 김씨를 기다리며 늦은 아침 시간이 지나서야 맥없이 2층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나서는데
마침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강 씨와 마주쳤다. 김 씨와 셋이서 가끔 한 묶음으로 묶여 일을 나가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김 씨, 그 사람 소식 들었어? 강 씨는 보자마자 대뜸 욕지거리를 앞세웠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강령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워낙 거칠기 짝이 없어서 늘 경계하고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무슨 소식인데요? 아, 글쎄. 죽었대. 예? 중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멍하니 넋나간 사람이 되어 멀뚱멀뚱 강씨만을 쳐다봤다. 죽었다니까? 확인사살하듯 하는 강씨의 말에 100이라는 숫자가 거품 사라지듯 꺼져버리는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딸 아이의 과외비를 융통해 볼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죽었다니. 바로 그제 내 지하 감방까지 찾아와 소주까지 함께 마셨는데 죽었다니. 대체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가늠이 서질 않았다. 왜요? 왜 죽어요? 내가 알아. 어젯밤 뉴스 못 봤어? 격앙된 욕지거리가 붙는 걸로 보아 뭔가 알고 하는 소리 같았다. 뉴스요? 뉴스에 나왔어요? 유명 인사도 아닌데 묻지마 살인이라도 당했대요? 궁금증이 급한 마음에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이댔다. 자살했대. 자살요? 왜요? 요즘 거 있잖아. 전세 사기. 그걸 김 씨가 당한 모양이야. 그렇다고 뒤지기는 왜 뒤져? 누구 좋으라고 뒤져? 뒤지기를. 강 씨가 그저께 김 씨가 하던 말에 연장선 같은 말을 했다. 그만큼 김 씨가 자살한 게 안타깝다는 뜻의 다른 표현일 터였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김 씨가 뜬금없이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찾아왔던 것도 전세 사기에 관련한 뉴스가 나오자 침을 튀겨가며 열을 내던 것도 시원한 바닷가로 언제 바람이라도 한번 쐬러 가자고 했던 것도 다 강 씨를 통해 전해 듣게 되는 자살 소식의 전주곡이던 셈인 것인가. 그때 내가 흔쾌히 수락하고 날짜를 잡았더라면 적어도 그날까지는 버텨낼 수 있었을까. 또 함께 바람을 쐬면서 어쩌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내게 털어놓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분한 마음이 진정되어 자살까지는 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니 김 씨가 한 모든 말들은 오늘을 예고했던 것이나 진배 없었다. 인력 사무소를 나온 나는 뒤지기는 왜 뒤져 하는 강 씨의 말을 되새김질하며 인도 위에 뒹굴고 있던 찌그러진 맥주캔 하나를 발로 툭 걷어 찼다. 내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김 씨가 살던 집 행복빌라 앞이었다. 왜 먼저 그리로 갔는지 이유는 없었다. 이유는 없지만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김 씨가 살던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4층짜리였지만 지하층까지 합치면 5층이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회갈색 빌라로 이름은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름과 달리 불행빌라였다. 김 씨는 그중 맨 꼭대기층인 4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데 당연히 있을 것만 같았던 임대인을 비난하는 플래카드 하나 걸려있지 않았다. 전세 사기를 당해 사람이 죽었을 정도인데 조용했다. 비록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언제 다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지 희망 없는 내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집에서 살던 김 씨가 한순간에 4층에서 바닥으로, 아니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발바닥 아래 땅속 세계로 추락해 버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김 씨의 집 4층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기야 요즘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집은 거의 없으니 문이 닫혀 있는 것은 당연했다. 함께 치맥을 하던 게 생각이 나 층계참을 돌아 올라갔다. 뜻밖에도 옥상 문은 쉽게 열렸다.
미세먼지로 인해 강렬한 햇빛이 아닌데도 옥상 바닥은 눈이 부셨다. 한쪽 구석에는 4개의 에어컨 실외기가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었다. 어느 집인지는 몰라도 한 집은 에어컨이 없는 모양이었다. 지하 감옥에 사는 처지라 언감생심 에어컨을 살 생각을 못했던 나처럼 지하층에 사는 집이 없는 것일까. 김씨와 치맥하던 때와 같이 조망 하나만큼은 변함없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밤이 아니라 낮이었고 치맥과 김씨가 없다는 점이었다.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러나 만약 죽고 싶다 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었을까? 그래, 나도 마침 죽고 싶었는데 잘 됐네. 함께 저승길 동문화세 했을까? 아니면 절대 그냥 죽어서는 아니 되네. 죽더라도 분풀이는 하고 죽어야 저승길도 편할 것 아니겠나? 했을까? 새삼 욕지거리를 앞세운 뜬금없는 강씨의 흥분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 옥상을 내려온 나는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관련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였다. 어느 신문에서 오셨죠? 찰랑거리는 생머리가 눈에 띄는 중년의 여사장이 책상 위에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물었다. 손에는 하얀 볼펜 자루가 지어져 있었다. 아, 저는 기자가 아니고 이 근처 행복빌라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비관 자살한 사람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문 열자마자 기자가 왔다 가길래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을 물어볼지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여사장은 엄지검지 중지를 이용해 볼펜을 회전시켰다. 아주 자연스럽게 요리조리 방향까지 바꿔가며 손재주를 부렸다. 무의식 중 돌리는 습관인 것 같았다. 전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끔찍한. 정확한 건 몰라요. 이 지역 시세가 있으니 꽤 됐겠죠. 거기다가 매매나 전세할 것 없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고공을 칠 때 계약했던 모양이니 요즘같이 죽을 쓰는 시세에는 당연히 깡통을 넘어 역전세 됐을 거고 듣자니 담보 잡히고 은행 대출까지 해갔더군요. 독박을 써도 지독한 독박을 쓴 거지요. 사기꾼들한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잘 돌아가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볼펜을 잡으려고 여사장이 허리를 굽히자 생머리에 정수리 가마 2개를 보여주었다. 가마가 둘이면 여자는 시집을 2번 가고 남자는 장가를 2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여사장은 그런 속설을 들어봤을까? 혹시 여기서 계약하진 않았나요? 천만에요. 그랬다면 저런 사고가 나진 않았죠. 아마 전단지나 인터넷 보고 직접 계약했을 거예요. 중개사 없이. 근처 중개소 어디에도 물건이 안 나왔었거든요. 이어서 여사장은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 큰 코 다친 경우일 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은 모든 물건에 대해 이것저것 꼼꼼히 확인해보고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큰 대형 사고는 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씨는 정말 인터넷이나 전단지만 보고 계약했을까? 재수가 없어도 참 오지게 없다. 정말 죽고 싶었을 것이라는 게 새삼 이해가 갔다. 사기꾼은 잡았답디까? 벌써 해외로 튀었다네요. 근데 잡으면 뭐해요? 빼돌릴 거는 다 빼돌렸을 테고 이미 깡통이나 역전세 걸린 집이 한두 채가 아니고 몇백 채의 금액도 몇백억이라는데 무슨 수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네요. 말이 갭 투자지. 그 정도면 투자가 아니라 완전. 다들 죽고 싶을 겁니다. 역시
부동산 중개업자라 그런지 열불 내던 강씨와는 사뭇 다른 차가움이 느껴졌다. 중개업소를 나온 나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갔다. 빈소는 하필 지하층이었다. 어차피 땅속으로 들어갈 거 미리 지하에 가 있으라는 건가? 나는 지상층 로비에서 김씨의 빈소만을 확인했을 뿐 선뜻 지하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바람이나 쐬러 갈까? 시원한 바닷가 같은 데로. 김씨의 말이 이명으로 들렸다. 그래, 그 답답한 지하 말고 시원한 바닷가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 말마디를 되뇌고 있는데 강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씨 왔어? 강씨는 조문을 끝냈는지 지하로 가는 계단 층계참을 돌아 올라오던 중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진작 왔지. 그런데 왜 안 들어와? 조문 왔으면 바로 들어와야지. 나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만 우물우물 거렸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말고. 강씨의 재촉에 나는 용기를 냈다. 돈 좀 있어요? 최소한 부의금은 내고 싶은데. 그랬다.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서 서성거렸던 이유가 한심하게도 부의금 낼 돈이 없어서였다. 나보다 일을 더 못한 모양이네. 하긴 그래도 김씨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노잣돈이라도 줘야. 강씨는 선뜻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다. 나는 누가 볼까 무섭게 돈을 받아 로비에 있는 부의금용 봉투에 조심스레 담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강씨도 함께였다. 빈소에는 혼미한 정신세계를 들락거리고 있는 것 같은 멍한 표정의 미망인과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이는 어린 두 딸이 김씨의 영정을 넉나간 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김씨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김씨의 영정 앞으로 다가간 나는 잠시 바라보다 말고 혼잣말을 했다. 미안하네. 이토록 괴로웠을 줄은 몰랐어.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강씨 뒤쪽에서 서 있던 여인이 다가와 문상객 접객소로 안내하며 말했다. 김씨의 처형인 것 같았다. 함께 일하던 분이라고요? 조문하는 동안 강씨에게 들은 모양이었다. 예. 나는 안내된 테이블에 강씨와 마주 앉았다. 전세 보증보험도 안 들었던 모양이야. 그거라도 좀 들어뒀더라면. 바닥에 엉덩이가 닿자마자 강씨가 하는 말이었다. 상가 접객소여서 그런지 욕지거리를 앞세우지는 않았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마음이라도 단단해졌어야지. 참, 네. 상가에 먼저 왔던 강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씨의 처형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풀었다. 김씨는 혈혈 단신 고아였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할 수 없어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 합격으로 중졸 자격을 얻고 고졸 자격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의 진학은 꿈도 못 꿔보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 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문구점을 인수해 운영하다 맞은편 떡볶이집 아가씨와 인연이 되어 뒤늦게나마 단란한 가정을 꾸렸나 싶었는데 사업도 망하고 사기까지 당하다 보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라고는 얼굴도 모르고 험한 세상을 살아온 처지에 겨우 찾은 가정의 행복이 깨질 것 같은 불안감과 상실감에 끝내 삶의 끈까지 놓아버렸을 것이라는 것이다. 헌데 유서의 말미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지 알아? 아, 글쎄 화장해서 시원한 바다에 뿌려 달랬다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시원한 바다 라는 말에 순간 소주를 마시느라 머그잔에 가려지던 그제의 김씨 얼굴이 떠올랐다.
하얀 머그장과 검게 그을린 얼굴이 아주 대조적이었다. 사실 그저께 저한테 소주 한 병 들고 찾아왔었거든요. 강 씨의 눈빛이 생기가 돌듯 의문으로 번득였다. 술 한잔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가 나오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뜬금없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거예요. 시원한 바닷가로. 그래서 이 꼬라지에 무슨 청승이고 사치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글쎄 실망했는지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될 줄만 알았어도. 말끝을 흐렸다. 그때 이미 유서를 품고 있었던 게로구먼. 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턱에 주먹을 쥐었다가 풀면서 말을 이어갔다. 내일 일 없지? 일이야 있을지 없을지는 나가봐야 알겠지요. 그럼 됐네. 내일 아침 9시에 발인이라니까 8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가족도 친구도 없어. 옹구할 사람도 없다는데 함께 일했던 우리가 김씨 마지막 가는 길 동행이라도 해주자고. 지하 감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튿날 흩뿌옇게 날이 밝아올 때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보려고 했으나 김씨의 말이 귓속을 뱅글뱅글 돌고 아빠로서의 자존심이기도 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잠깐의 잠도 허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끝내 인천 가족공원 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인천 연안부두로 갔다. 그리고 바다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배에 실려 바다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 멀어져 갔다.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물낫 탓일까 반사된 햇빛에 눈이 부시다. 금세 배가 보일 듯 말 듯해졌다. 강씨와 나는 배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김씨를 실은 배가 멀리 부표처럼 떠 있는 게 보였다. 아마 바다 장례 장소로 지정된 곳에 부표가 김씨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김씨는 지금쯤 시원하게 바닷바람을 쐬고 있을까? 뒤지기는 왜 뒤져. 강씨가 송곳니로 필터를 질겅질겅 씹으며 피우던 담배를 팽개쳤다. 하얀 연기꼬리를 내며 꽁초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아직 빨간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구둣발로 비벼 끄는데 보도 블록 가장자리 틈새에 자리 잡은 샛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가 목을 길게 내민 채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김씨가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 손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 양력입니다. 양승근 소설가 1990년 개간 시대문학의 소설 굴뚝이 그리운 새로 신인상 수상했고요. 소설집 굴뚝이 그리운 새 나를 찾는 게임이 있고 대표작으로 등매 사슬 속의 아메바 나비야 날자 소리의 그늘 등이 있습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옥 소설가였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